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INC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건축사 김창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저희 한국에 유일하게 있는 리모델링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단법인 한국 리모델링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 여러 분과 중에 그 제일 활동도 많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서가 기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그 리모델링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 그다음에 정책 관련한 것들을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법안도 좀 만들고 해서 국토부에 이제 신청도 좀 하고 국토부랑 법령에 대한 이제 자문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기본적인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이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소강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령들이 좀 제정되면서 좀 활성화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 제정된 법령마저도 이 현재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 아직까지 이제 풀어주지 않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 설명하면서 이제 그 문제점들이 나올 건데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약간 소강적인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광교 상현마을 현대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앞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뒷부분은 JNK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리모델링이란 어떤 그 용어의 정의부터 배치 계획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기를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또는 일부 중축하는 행위를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로 리모델링이라는 그 행위는 없어요. 건축에서의 행위는 크게 이제 신축, 뭐 재축, 개축 뭐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리모델링은 중축과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행위를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란 대수선, 중축을 포함하는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축의 범위는 전용 면적에 따라서 30에서 40% 이내에서 중축이 가능합니다. 세대수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내에서 이제 중축 세대수가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이 세대수는 이 전체 전용 면적 합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현행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이 건축법에 의한 적용의 완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화 조항들이 있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면적, 공기공지, 그 다음에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제가 이제 가장 유심히 볼 내용들은 사실은 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얼마만큼 더 완화해 주느냐, 이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난제인데 첫 번째는 중축 면적의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 용적률이 200% 미만이기 때문에 30%, 40% 중축을 해도 용적률은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 3종에서의 최고 용적률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해서는 크게 저촉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걸로 이제 봐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서 이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중축의 범위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중축이 가능하고 85회백 미만은 40%, 10% 정도 더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 증가는 15% 이내. 수직 중축인 경우는 15층 이상이면 3계층 수직 중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5층 미만인 경우는 2계층밖에 안 됩니다. 단 이 수직 중축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준공 당시에 구조도면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A나 B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보통은 B등급 정도는 나오는데 좀 부실한 경우, C등급이 나온 경우는 이 수직 중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내용은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은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은 두 차례 실시를 합니다. 1차는 정말 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상태이냐라는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1차 안전진단이 있고, 2차는 1차 통과하고 안정성 평가를 통과하고 2주가 다 된 이후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시에는 구조 설계자의 협력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정성 검토가 지금 최근에 제일 이슈되는 부분입니다. 이 안정성 검토에서 국토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못해서 수직 중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또는 이제 서울권에서 가장 이제 빨리 시작한 단지들도 벌써 한 2년째 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돼서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전성 검토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진단기관은 국내에 두 군데에 있습니다. 건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조합 동의율과 관련된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 그 추진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돼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이 사업설명회가 이제 지나면 이 조합 설립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설립을 위한 이 전체 주민의 동의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동의율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7%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물론 심의도 받고 1차 안정성 평가도 받고 난 다음에 이 행허가를 신청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가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동의율이 75% 동의를 받아야 된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중축 전용 면적의 총합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기존 세대에서의 늘어난 면적과 새로 신축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 이 면적의 합이 기존 전용 면적의 40%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들이 면적을 많이 가져가면 일반 분양분이 작아지고요. 그다음에 일반 분양분을 이제 많이 주면 조합 여러분들의 중축 면적이 작아집니다. 현재 국내의 그 리모델링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준공된 단지는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마포 용강 아파트. 이거는 시범 사업으로 한 겁니다. 2003년도에 리모델링 법령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정말 기존 노후 아파트의 기능 향상이 리모델링으로 과연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뭐 구조, 건축, 뭐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했던 게 이 마포 용강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압구정 현대, 그 다음에 이촌동 로얄, 방배동 3호, 방배동 궁전. 이렇게 해서 이 단계는 좀 초기 리모델링 단계입니다. 초기. 그래서 용적률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 세대수를 뭐 더 늘려준다거나 하는 조항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법 시행령에서 있던 적용의 완화, 그 내용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다섯 번째 방배동 궁전은
이게 최초 단지형 단지형입니다. 단지형. 나머지들은 다 한 동짜리인데 요거는 이제 3개 동짜리입니다. 3개 동. 그래서 기존 세대 수가 이제 216세대고 이 단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실형과 복도형이 이제 같이 혼재된 단지인데 이 단지의 기획과 그다음에 설계와 준공까지 이 총괄해서 이제 PM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바로 제가 이제 했던 프로젝트고요. 나머지 이제 6번째부터 13번째까지는 피로티를 두고 30% 중축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여러 가지 사례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절차는 첫 번째가 이제 그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3분의 2의 통별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총회에 출석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차 안전진단, 이 B등급 이상을 받아야 수직 중축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이 1차 안정성 검토를 아까 말씀드렸던 2개의 국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공단에서 이걸 받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전에 동의 요건이 또 있죠. 3분의 4, 동별 2분의 1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마찬가지로 2차 안정성 검토를 또 통과해야지만 이 승인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안정성 검토 절차가 지금 이 리모델링 전체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1차는 크게 무리 없이 이제 통과가 되는데 2차의 안전성 그 검토에서는 수직 중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 본계약, 분담금 확정총회, 2차 안전 진단은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안전 진단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 설계의 이제 적정성이나 그다음에 정말 이 구조물이 마감을 다 걷어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전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착공하고 일반 분양 준공 단계를 거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해 현대 같은 경우는 종전 용적률이 2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정 3종 일반 주거지의 법정 최고 용적률은 300%입니다. 근데 용인시 조례는 다르지만 국토부 이제 최상위법에는 3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이고요. 그래서 광교 현대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훨씬 유리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상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기간이 짧고 용적률이 다소 높긴 하지만 200% 미만이다.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훨씬 대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단지를 검토해 본 결과 수직 중축보다는 비어 있는 여유 부지에 별동 중축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74세대의 일반 분양분을 수직 중축이 아니라 별동 중축으로 충족할 수 있는 단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가능 전용 면적은 약 15,800제곱미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분의 합친 면적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 기존 용적률이 197.78%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98.9%. 그래서 약 101%가 늘어나게 되고요. 조합원님 분들의 전 면적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리모델링 전
전용 84.97제곱미터입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102.56제곱미터. 그래서 약 9평 정도 더 전용 면적이 커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용 면적은 지금 알고 계시는 전용 면적이 아니라 저희가 현행법에 맞게 다시 환산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 분양부는 74세대를 확보를 했고요. 전체 3개 타입의 42평형이나 43평형, 그래서 40평형대로 일반 분양분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배치 계획 아닙니다. 제가 이 동명이 지금 바뀌었던데요. 옛날 도면으로 의하면 20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별동 중축으로 1동과 2동 사이에 여유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7동 전면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가 있는 자리에 여유부지가 또 있어서 이 세 개 부지에 별동을 증축을 하면은 충분히 분양 세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세대에서는 이 파란색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 면적이 9평 정도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이 수평 중축 부분, 기존 세대의 중축 부분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별동 중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출입구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동과 동 사이에 기존의 그 지금 주차장은 그대로 더 유지를 하면서 1층은 피로티하고 한 개 층만 지금 수직 중축하는 안으로 지금 봤는데, 이 경우는 이 데크 주차장 하부는 주차장이 되고 이 상부는 다 녹화 시설, 적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1층은 필로티로 두고 이 기존의 1층 주차장과 그 다음에 그 상부는 조경 시설로 둬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1층 필로티의 데크 주차장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세대는 2층으로 올라가고 2층 세대는 3층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 연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직 중축에 대한 그 최근에 국토부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1층 부분을 피로티 한 경우는 1계층 수직 중축을 해도 3계층 수직 중축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따로 보겠다. 그래서 적용을 달리하겠다라는 좀 입장이 나온 상태라 아주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좀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갈 경우는 크게 수직 중축에 대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03년에 시작해서 2006년에 이제 준공한 방배동 궁전아파트 쌍용 예가입니다.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리모델링 전과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 용적률이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200% 미만인데, 그 리모델링 전 단계가 벌써 기존 용적률을 오버했었던 상태이고요. 리모델링 후 용적률은 272%로 저희가 설계를 끝마치고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이촌동 수정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최초로 이제 피로티 구조로 했던 사례입니다. 기존에 13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데 1층을 피로티를 주고 한 개층 수직 중축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진행됐던 거라 100%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100% 동의를 받고 진행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제가 2가지만 보여드렸고요. 저희 INC 건축은 뭐 말씀드렸듯이 좀 이 리모델링 그 계에서는 그래도 그 저희 협회 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그 리모델링 시장을 좀 리드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뭐 방배동 궁전도 설계했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GS랑 서울 청담 건영 아파트 리모델링을 수주를 해서 지금 안전진단까지 끝났고요. B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계층 수직 중축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 참고로 봐주시고요. 예. 설계와 관련된 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JNK 도시정비 대표이사 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JNK 도시정비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저희 회사만의 특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아울러 앞에 설계에서 뽑았던 그 기본 설계 안의 사업성 분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JNK 도시정비는 법인 설립된 지는 18년 됐고, 정비업 등록한 지는 16년 된 정비업계에서는 고참 업체입니다. 예, 전국에 300여 업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소기업 중에서 중기업인 회사는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그 한 자리 숫자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등록된 170여 개 업체들 중에서 공공관리 점수가 저희보다 높은 업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임원 전원이 다 경력 20년 이상인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중기업 확인서입니다. 예, 리모델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착공 중인 개포 우성 9차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건축 심의 준비 중인 서울 등촌 부영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승인 접수는 이 인근에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가 있고, 예, 서울 잠원에밀이 안전인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평촌 목련우성 3단지 건축 심의 완료해서까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금 안암,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으로 최초로 분당 확정 총회를 해서 이번에 2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담 건영 건축 심의 준비 중에 있고, 상록타워 조합 설립 인가를 저번 주에 봐서 시공자 입찰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진행 계약 맺고 있는 단지가 총 이렇게 8개 단지이고, 예, 저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호동 벽산 아파트 1707세대 현장에서 경쟁 입찰 끝에 역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들 보면은 8개 중에 3개를 제한 나머지 단지들은 다 사업 중간에 참여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각 단지가 이제 조합인가 받은 단지부터 건축 심의 통과한 단지, 공사 중인 단지까지 사업 전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특히 이 5개 현장들이 모두 중간에 부실한 업체이거나 미등록 업체이거나 그래서 회사 여건이 안 좋은 현장들이 결국은 저희 회사 맡아서 뒷마무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전 과정이 짧으면 5년, 길면 10수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예, 검증된 회사가 업무를 맡아야만 또 혼란이 없겠습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누구나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현격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CS 증강 최초로 분당 확정총회 했던 증빙 자료입니다. 특히 분당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된 단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저희가 들어간 단지가 가장 늦게 조합설립 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승인 접수는 가장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작성된 권리 변동 계획이 토시까지 뒤엔 단지들이 똑같습니다. 예, 결국은 저희들이 표본안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 회사가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혹은 준공 이전 고시된 단지 포함해서 도시정비법 이후로 저희보다 많은 현장을 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 빨간색이 리모델링 실적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그러면 JNK가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예, 첫 번째가 기존의 정비업체들은 조합소의 동의서를 받을 때나 행위허가 동의서 받을 때 지나치게 홍보, 외부 직원에 의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 설립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고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과대 포장한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이 평균 분담금 2억 가까이 나온 단지 도저히 안 나오니까 조합설립 동일 60% 상태에서 5천만 원 충분하다라는 해괴한 현수막을 걸어서 조합 설립을 내고, 그러고 나서 시공자 뽑고 나서 실제 분담금이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면서 온 단지가 조합장 해임하자 물러가라라는 동네 분란으로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결국 철수하고 그 뒷수습을 저희가 들어가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딱 5년 전에 똑같은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분당 무지개 마을에 들어가서
전체 숫자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이때 썼던 비용 1억 5천, 저희는 5천만 원에 업무를 끝냈는데 그게 바로 철저한 주인 설명회 그리고 철저한 세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척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분당의 모든 조합 그리고 분당을 벗어난 나머지 조합들을 모두 가보시면 검증이 되는데 단돈 1,000만 원짜리 용역업체조차도 조달청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 단지는 저희 회사가 설립한 무지개마을 4단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조합들이 지명경쟁이나 형식적인 일반 경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불신을 초래하고 조합원의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광명에서 모범조합으로 저희 일한 단지가 또한 서울에서 모범조합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의 정비업체는 단순히 각 업무에서 동의서를 거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시공자 뽑고 나서 앞에 업체가 타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타결이 됐죠. 용인에서 안전인단을 들어가야 되는데 산출 내역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냥 넘어갔는데 안전인단 표본 세대수 뽑는 산출식을 몰라. 이 단지를 몇 세대를 무슨 기준으로 모집을 해야 되느냐 모르죠. 결국은 조합과 정비업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가서 이 세대수 뽑아드리고 업무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예. 정비업체가 이렇게 산출 내역서 작성부터 세수 직접 작성은 아주 기본적인 업무인데 안 되는 회사가 대부분이죠. 예. 시공자 선정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정비업체는 조합의 입장에 서서 그 계약서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단점인지 장점인지를 상호 비교해야 됩니다. 예. 저희는 이미 40여 건의 재건축을 포함해서 시공자 선정 경력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의 계약서 샘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조합이 보다 우위에 서서 계약 협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저희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화면으로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샘플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개포우성 9차의 사례인데 세대수 증가행위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위허가 조건으로 130페이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요약을 해서 공사비가 어떤 부분에 상승 요소가 있었는지를 아무 누구도 판단을 못해서 결국 외부 CM 업체의 용역을 맡길 것인가 수억을 주고 판단했는데 저희가 요약해서 결국 시공자의 본계약 협상 이미 수십억 절감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미 저희 회사 용역비 값은 다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일을 해본 업체만 합니다. 예, 역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설계업체와 같이 의논할 때 수직으로 갈 것이냐 별동으로 갈 것이냐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예, 수직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정황권 입조건이 별동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별동 중칙은 사업기한이나 분담금 인허가 조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고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수직 중칙의 경우에는 위에 3개 층씩만 올라가면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약간의 일조권 침해되는 층수 좀 늘어나는 거 빼놓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동 중칙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동 사이에 새로운 동이나 새로운 라인을 추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침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 들어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뒷동에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부 동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빈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존의 리모델링은 처음 시작할 때 분당 일대를 포함해서 서울 대치 같은 데는 다 수직 중칙만을 전제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별동 유치로 돌아섰습니다. 별동 중칙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일단 사업기간입니다. 제 상현마을 현대아파트가 금년 말에 조합 설립 된다는 전제로 본다면 내년에 시공자 선정과 안전인단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내후년 중순에 건축심의 동의서 거는 기간 포함해서 1년 정도 만에 사업계획 승인된다고 치면 그다음 분당 확정총회 6개월 만에 끝나고 2주 한 1년 걸리고 나머지 2027년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직증치의 경우에는 1차 안전성 검토에서 기본이 6개월 추가됩니다.
그리고 2차 안전성 검토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1년 반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져도 6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역시 구조보완 때문에 더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 1년 6개월, 길면은 3년 정도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담금 역시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문정동이나 초입마을에서 시공자를 뽑았는데 공사비는 대략 별동 일대 500만 원 정도로 뽑았습니다. 수익 증치의 경우에는 최소 100만 원 이상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2차 안전성 검토를 근거로 해서 더 많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 단지가 연면적이 약 3만여 평이다라고 한다면 300억이 증가됩니다. 100만 원만 증가돼도. 그 다음에 금리 손실, 공사기간 6개월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 이자만 해도 한 40억 이상, 나머지 부대 비용 10억에서 350억. 그럼 전체 소유자로 나눠보면은 분담금이 최소한 6천만 원 이상은 같은 연면적, 같은 세대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증가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건축 설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인허가에서 이미 막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들 별동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무지개마을 4단지에서 보강공법 파일 보강인데 이것은 신기술 신공법인데 공인기관의 검증을 요구하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민원을 국토부에 냈는데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검증을 다들 거부하고 있다. 방안을 강구 중이니까 기다려달라. 라는 완전 허무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에서 지정한 공인기관들에 대해서 저희 무지개마을 4단지 조합에서 모두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확인을 들어갔는데 해당 업체들 전체 다가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본인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라는 정서 속에서 전부 다 거부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분당은 수직 증축이 현재 계속 홀딩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직 증축을 간다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아직 난망한 상태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설계에서 뽑았던 기본 설계를 근거로 해서 분담금을 계략적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총 분담금은 전체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 70에서 세대를 분양한 수입을 빼서 결정합니다. 이 총 부담금을 평형이 여러 평인 데에서는 별도로 계산해야 되지만 저희는 계략적으로 판단할 편합니다. 현재는 세대가 다 동일 평형이기 때문에 세대수로 나눠보면 세대별 분담금을 계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분담금은 다릅니다. 나중에 종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리모델을 통해서 좀 더 이득을 보는 집단, 보는 층, 보는 라인 같은 경우는 종후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층이나 호수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포성 9차의 경우에는 세수 증가가 없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평균 4억 분담금인데 많이 낸 집은 4억 6천, 적게 낸 집은 3억 3천 정도 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략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항목들은 실제 이번에 5금 안함에서 분담 확정 청했던 그 산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뽑아봤을 때 일단 공사비는 별동 증축을 전제로 해서 평당 500으로 일단은 500만 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해서 기타 사업비 모두 포함하는 평당 약 579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수익 증축이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주변에 일반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는 주변의 신축 시세를 판단해야 됩니다. 준공이 오래된 단지일수록 신축이라도 평당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12년 준공된 광교 상록자에는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된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광교 상록자이가 33평형이 최근에 평당 3,28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광교가 2018년도 준공이 된 단지인데 38평형이 3,680만 원, 42평이 3,69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싼 단지부터 평균을 내면은 약 3,100만 원 정도, 평당가는 한 3,100만 원 정도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 수입을 43평에 대해서 주변에 보수적으로 아주 낮은 금액으로 2,700부터 저희가 200 단위로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잡아봤을 때 최대 신축에 비해서 리모델링 단지의 일정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좀 더 낮은 금액으로 해서 3,300까지 맥시멈을 잡았는데 그렇게 잡았을 땐 총 분양 수입은 859억에서 1,050억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을 총 분담금은 앞에 말씀드린 사업비를 뺐을 때 대략 분담금은 680억에서 869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대 수로 나누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억 3,600에서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평당 3,300만 원에 분양하면은 1억 3,600만 원 정도가 평균 분담금이 될 것이고 2,700만 원의 일반 분양을 74대 일반 분양하게 되면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예측이 되겠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 나머지 과연 얼마에 분양할 것인가는 그 분양 시점에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주변의 시세를 근거로 해서 주변의 평당가가 평균이 3,100이라서 3,100을 기점으로 위아래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개발 이익, 저 앞으로 더 진행될 여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개발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은 입주했을 때의 시세에서 그 다음에 지금 요 분담금과 현재 시세를 뺀 금액입니다. 입주 시세는 일반 분양가 평당 시세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가 2,700에 분양했을 때 저희 단지도 2,700이 될 경우 그리고 3,300에 일반 분양했는데 역시 조합원도 들어섰을 때의 시세가 3,300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700만 원에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아파트 값도 입주해서 2,700만 원이다. 40평짜리가 하게 되면은 전체 분담금을 빼고도 대략 남는 여력은 한 2억 9천 정도입니다. 그리고 3,300일 때는 한 5억 7천 정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저희 단지가 리모델링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오를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를 수 있는 여력이다. 다만 경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운 좋게 피해 나갔는데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다. 혹은 뭐 투기 과열지구다. 이런 등등에 의해서 경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그러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저희 단지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냐를 따지지 않고 추진위원회가 그 인원이 10명이냐 30명이냐를 떠나서 입대위 관계가 어떤가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입대위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진위원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주고 절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전제로 저희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대표회장, 각 동대표들이 사업을 반대할 때 그 소모적인 사업기간, 그 주민들의 분열 부분들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추진연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광진구 자양동의 모 아파트 단지 경우에도 저희 단지와 규모가 비슷한데 추진연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회의 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예. 전체 주민 설문조사 처음에는 거의 80% 찬성이 나왔는데 동의서가 멈춰 있습니다. 계속 동대표회장이 방송을 통해서 동의서 내지 말라고 하고 있죠. 예.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전체 소유자들의 그러니까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현재 있는 평수에서 40평대 늘린 거 싫다. 현재 있는 평수로 가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키우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혹시나 40평 되는 김에 그러면 세대 분양, 세대 구분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영해서 설계안을 짜고 사업 분석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설계업체와 정비업체는 반드시 함께 선정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용인 일대의 많은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가 알아서 해라 라고 정비만 뽑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죠. 정비업체가 아무리 내부의 설계 출신을 뽑았다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전제죠. 입주자 대표에서 전폭적인 의결, 그 다음에 설계 정비를 추진위에서 각자 선정하던 컨소시엄으로 선정하건 어떤 형식인 간에 설계와 정비는 어쨌든 뽑아야 된다. 그를 통해서 설계업체 역할, 정비업체 역할을 통해서 주민 설명을 대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반영하고 그 반영된 내용으로 동의서를 증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는 좀 늦게 시작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다면 징구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죠. 예. 저희가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가 메르스 사태 시기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징구 기간이 50일이 안 걸렸습니다. 단 준비 기간이 무려 3달 이상 걸렸죠. 예. 저희 선정되고 나서도. 예. 그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의율이 97% 이상 행여가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조합서의 동의서 징구가 짧게 잡았습니다. 예. 동의서 모두 완료되면 선관위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통해서 조합 설립 인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상록타워가 리모델링 추진이 사상 가장 짧은 시기에 조합서의 동의서를 완성한 단지입니다. 딱 8일 만에 동의서를 거뒀고 조합 설립 인가는 92.5%입니다. 그 8일을 걷기 위해서 3달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 과정이 바로 전체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동대표 회장부터 동대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추진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예.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 상현마을 현대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궁금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에 대해서 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절차를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예.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500세대가 전세를 얻던 뭐 월세를 예, 얻던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출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주비 그러니까 대출은 두 종류를 받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는 이 이주 시기에 발생하는데 결국은 담보 대출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이주비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 가해주가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 60%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 평가액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2주택의 경우는 1년 내로 타 주택을 파는 전제 조건이라든가 혹은 기존에 설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한도 금액이 감정 평가 60% 이상 한도 금액이 있고 전세 금액이 있다면 사실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 워낙 지금 규제는 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경쟁이 있는 서울의 강남 재건축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공자들이 직접 조달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 나선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은 명백히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시공자 직접 조달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이 지역 단지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경쟁할 가치가 있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시공자 직접 지원을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비인 고도 관련해서 그 미리 이제 질의를 주셔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있는 이 단지의 해발 고도가 약 71m입니다. 근데 그 제한 고도는 찾아보면 고도 제한 해발 높이는 180.34m입니다. 그래서 180.34 이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한데 저희 단지가 해발 고도 71m이기 때문에 현재 54.2m로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유 높이는 약 55m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